이곳은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입니다. 그리고 셀포드의 커슬 습지대는 평소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로운 휴식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4월 봄날을 맞아 실록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새들이 물 위로 낮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4일 수요일, 이 모든 것은 한 사건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이 버려진 벙커에서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나 옷가지 같은 게 아닌 랩으로 쌓인 사람의 몸통이었죠. 토막난 인간의 시신이었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명백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즉시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로 신고하였고 몇 시간 만에 이 평화로웠던 커슬 습지대는 범죄 현장 텐트, 포렌식 차량들, 수색견, 그리고 거대한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범죄 수사과에선 이 토막살인 수사를 시작하였고 현장의 경관들이 습지대 곳곳을 뒤지는 동안 형사들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힘겨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현장은 즉시 폐쇄되었고 12일 동안 수색 현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도 않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유기된 방식에는 뭔가 특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비디오 증거 수집 분석팀과 협조하여 며칠 동안 그 일대를 비추는 수천 시간 분량의 CCTV를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된 지 2주 뒤인 4월 18일 목요일, 한 발견으로 인해 이 사건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커슬 습지대에서 몸통이 발견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형사들은 피해자 신원 확인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실종자 신고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과 비디오 증거 수집 분석팀은 주변 지역의 CCTV 영상을 하루 종일 검토하며 수상한 단서를 쫓고 있었습니다. 혼자 숲에 들어가는 사람,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뭔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선 프레스 위치에 버린 유 로드를 따라 걷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큰 파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흔한 장바구니처럼 보였습니다만 꽤 무거운지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번 멈춰서서 손을 바꿔들고 구부정한 자세로 쉬기도 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가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분석팀은 그 가방이 약 18kg 정도 나간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습지대에서 회수된 토막난 몸통의 무게와 일치하는 것이었죠. 분석팀과 형사들은 그 남성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자 우려했던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커슬 습지대 쪽으로 걸어갔다가 얼마 후 다시 CCTV 안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었죠. 여전히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텅 빈 듯 접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남성의 얼굴은 화질로 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행인 부분은 꽤 조심스럽고 절제된 듯한 걸음을 걷는다는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순찰을 하다가 쉽게 눈에 띌 만한 걸음걸이였죠. 이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형사들은 이 남성을 무거운 가방남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틀림없이 그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큰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거운 가방남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사들과 분석팀은 며칠 동안 다른 CCTV에서 그가 나타나길 바라며 다시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가방남을 CCTV에서 찾아낸 지 일주일이 지난 4월 25일, 비디오 분석팀의 두 경관은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윈튼 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클스 로드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중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석팀이 일주일 동안 눈이 빠져라 찾고 있던 영상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같은 걸음걸이, 같은 체격. 경관들은 그를 버스까지 따라갔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관들이 버스를 둘러쌌습니다. Carrying some kind of grey bag for life and black trainers. Might get got one matching that description. Down in front of you.
Being inside, you're detained for the purpose of a search I'll while we put ascertain you your on identity, stand, okay? Or if you could pass me your mobile number for Just one stand up first. Well, this still group, give us a call, please. Can you double check, please? Try to check his Bring pockets in now, now. thank you. Anybody this still group with a van to collect this potential customer that's going in? Have you got anything sharp or anything in your No, pockets that no, might hurt me? absolutely, mate. Okay. It's fine, don't worry, we'll just check and then... Blast the box drop for a van It's for you. definitely a mistake. 100%. I know, I appreciate that. All we've had is information passed to us from officers investigating a serious matter as to whether Yeah, you may but be something involved. happened and Just stand there. Like I Not told right you. now. Not today, but it has happened recently, okay? It's 12 minutes past 1. It's a minute of time. You're under arrest for suspicion of murder. Do you understand the offence? You're under arrest for the minute in time, okay? Suspicion of murder for an incident which occurred in Salford, all right? So you were taken to police station for question regarding that. Okay, I go with you and Okay. I answer any questions. Yeah, all right. Got it. Yeah, all right. You're searching it over. He has, mate, yeah. So basically, you got nothing in your Anything, waistband, right? mate. Do it again if you want it, but Right. I've seen that, mate. What's your head? What's your head?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마르친 마이르키비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서둘렀지만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실종 신고된 사람도 없었고 사라진 사람을 찾는 사람도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드러났습니다. 먼저 형사들은 마르친을 상대로 신문하고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친이 윈튼 지역의 워슬리 로드에 있는 집에서 다른 남성 한 명과 집을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67세 스튜어트 에베렛이었죠. 그는 온화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스튜어트인 척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튜어트가 사라진 날부터 체포되기 직전까지 스튜어트의 폰을 사용하여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일 카드와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맨체스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그의 가족은 그가 사라졌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르친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범죄를 은닉하고 자신의 존재를 감출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비디오 분석팀 경관들의 뛰어난 눈썰미 덕분에 이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렇게 마르친과의 심문을 마친 후 스튜어트를 피해자로 특정짓고 곧바로 두 남자가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평범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입구엔 집안에 놔두는 보관함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 안엔 특이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침실로 향했을 때 형사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바닥 카펫을 들쳤을 때 보인 마루 바닥판까지 스며든 빨간색 얼룩이었죠. 그리고 잘려진 카펫 부분이 보였습니다. 마르친의 말에 따르면 카펫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이곳을 청소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서 그곳을 칼로 잘라냈다고 하였죠. 이런 충격적인 발견과 함께 스튜어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땠는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실종된 것이 아님에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살해되어 토막나고 유기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건 한 집에 살던 바로 마르친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형사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건 스튜어트의 시신이 그냥 어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튜어트가 피해자로 확인되면서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마르친의 폰이었죠. 그의 폰 GPS 기록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을 따기 시작하였고 시간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것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르친은 셀포드와 맨체스터를 가로질러 돌아다녔으며 외딴 공원이나 숲, 운하, 저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매번 가방을 들고 다녔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건 마르친이 스튜어트의 시신을 도시 전체에 뿌리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몇 주 동안 이어진 수색은 일명 하커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커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아마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는 수색이 되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 같습니다. 이 수색 작전에는 200명 이상의 경관들과 전문 인력이 19개의 장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중 6곳에서 나머지 시신 토막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리니쇼 탄광숲에서는 랩에 쌓인 더 많은 시신 부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스튜어트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윈튼의 체스터필드 클로즈에서도 9개의 시신 부위가 회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각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중 블랙리치 저수지와는 비교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수색팀에선 깊은 물속에서 톱을 발견하였고 칼날은 스튜어트의 DNA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며칠에 걸쳐 저수지를 뒤진 결과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것들을 회수할 수 있었죠. 그건 4개의 조각으로 잘려 저수지의 구석구석에 버려진 스튜어트의 두개골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와 병리학자는 두개골을 재구성하였고 망치와 같은 둔기로 지속적이고 잔혹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스튜어트는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사망했고 두개골의 한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치밀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의 집을 수색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밖에 있던 보관함에서 빨간색 얼룩이 묻은 카펫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렌트한 벤을 통해 추적된 임대 창고 안에선 소파 침대와 냉장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심각한 양의 혈액 반응이 나왔으며 스튜어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은 마르친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찾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It's definitely a mistake. 100%. 그런데 마르친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42세의 폴란드 출신의 남성으로 한때 트래포드 센터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잠깐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24년까지 실업자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총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호러와 고어에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살인마인 제이슨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폰에서 스페인 임대주택에 대한 검색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아마 도피 계획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스튜어트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형사들은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추측하였습니다. 재정적 압박, 고립된 생활 이후 정신건강 악화, 폭력적 환상에 대한 집착 등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두 사람이 실제로 몇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고 단지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친구였던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형사들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건 기소를 진행한 검찰은 실제 살인이 3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검찰은 이렇게 추정하였습니다. 그때 스튜어트는 집주인으로서 유일한 임대인인 마르친과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로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이런 파탄이 일어난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후에 발견된 망치와 같은 둔기, 톱, 여러 개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CCTV 영상과 같은 것들은 그가 분노 섞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엔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은밀해 보였죠. 하지만 마르친은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든 것들을 부인했고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루 바닥판에서 발견된 스튜어트의 붉은 핏자국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라냈던 카펫 조각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수지와 숲, 개울에서 찾아낸 스튜어트의 시신 토막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마르친의 머리 안에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하커 작전을 시작했을 때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흩어져 있더라도 조각조각 맞춰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작전의 규모는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2000시간 이상의 CCTV 영상이 검토되었고 3000개 이상의 증거물이 수집되었으며 450명 이상의 증인 진술이 수집되었고 총 19개의 수색 장소가 있었죠. 그리고 수사가 끝나갈 무렵엔 스튜어트 시신의 약 30%만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졌으며 아마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겠죠. 형사들은 이 수사를 그들이 작업해본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것이라 묘사하였습니다. 단지 목숨을 빼앗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지우려 시도하였고 그 다음엔 피해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인 스튜어트 에베렛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폴란드에서 로만 지에마츠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냈습니다. 국민보건국과 근로연금국에서 일했고 이후엔 갓 이주한 폴란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르친과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스튜어트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지만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조용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죠. 그리고 2013년에 그는 윈튼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3개의 침실 중 메인 침실을 자신이 썼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임대를 내어주었죠. 그리고 2017년이 되었을 때 이곳으로 이주해온 마르친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 두 남자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해한 뒤에 마르친은 스튜어트의 신분을 도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를 인수하였고 살아있는 척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였죠. 스튜어트의 가족은 스튜어트인 척하고 있는 마르친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을 때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하였죠. 그중 형인 리처드 지에마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방식인 잔혹하게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저희 가족을 끔찍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마에 베팅하고 시나트라의 노래를 듣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즐길 자격이 있었습니다. 2025년 초 마르친 마이르키비치의 재판이 맨체스터 크라운 코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크라운 코트는 영국의 왕립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중 하나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까지도 마르친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살인 혐의와 과실치사라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죠. 하지만 2000시간 이상의 CCTV 영상, 3000개 이상의 증거물, 500명 이상의 증언 진술은 단 하나의 결론만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검찰은 마르친이 망치와 같은 둔기를 사용하여 두부 외상을 가해 스튜어트의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엔 톱으로 시신을 27조각으로 토막낸 뒤 그레이터 맨체스터 전역에 퍼뜨렸다고 하였죠. 그중 소파 침대와 냉장고가 있던 곳은 범행이 일어난 핵심 장소로 지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DNA와 통화기로 CCTV 영상, 스튜어트인 척 보낸 문자 메시지와 생일카드, 은행 계좌 인수가 증거로 제출되었죠. 심지어 마르친의 변호사조차 그를 만성적인 거짓말쟁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게다가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와중에도 스페인에 있는 임대주택을 검색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마르친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마르친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튜어트의 유가족은 분노와 참담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체스터 크라운 코트의 법정은 배심원단의 판결이 낭독될 때 매우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였죠. 3주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들었으며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말이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열린 선고 재판에 앞서 형인 리처드가 피해자 유가족 성명을 냈습니다. 마르친이 동생을 그렇게 대한 것은 저희 가족을 끔찍한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유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도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스튜어트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토막을 내놓고는 태연하게 그 사람인 척 연기를 했으니까요. 이건 기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친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유가족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말은커녕 그저 눈만 깜빡이고 앉아있었죠. 이렇게 유가족의 모든 성명이 끝난 뒤 판사는 주저하지 않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I now come to the sentence. Stand up. Marcin Mierkiewicz. For the murder of Stuart Everett,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nd the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that I have set out, the appropriate minimum term will be 34 years. This will be reduced by the time spent on remand, which is 334 days, resulting in a sentence of 33 years and 31 days. Take him down.
그리고 경찰은 아직도 스튜어트의 나머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스튜어트를 매장할 완전한 시신이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트라우마로 기록된 사건이라면서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긴 시간 동안 쇼킹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톰슨이었고 항상 그렇듯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날만 되셨으면 좋겠군요.